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몰래 시작된 여자친구와의 만남에 관한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구한테 계속 비밀로 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와는 대학교에 가서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취미 같은 게 비슷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대학교 내내 붙어 다니며 술을 마시고 다녔고 같이 꽈팅이며 여기저기 여자들 만나러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이러니하게 여자 앞에만 서면 말주변이 없어져서 그런지 여자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고 둘 다 완벽한 남자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 중에 누가 먼저 진정한 남자가 될지 우스갯소리로 내기를 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군입대 전까지 진정한 남자가 되지는 못하였고 둘 다 군 제대하고 건장한 사내가 되어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입대는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다른 부대에 배치되어 군 생활을 했어요. 군대에 있으니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친구랑 휴가도 최대한 같은 날에 나와 만나서 놀다 복귀하고 그랬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둘이서 만나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서로 군 생활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둘이 같이 학교 복학을 했고 역시나 우리는 붙어 다니며 대학 생활을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가까이 오는 여자들이 없어 우리 둘은 또 둘이서 신나게 술을 마시러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팀 과제가 있어 친구놈이랑 같이 친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친구 어머님이 계셨지만 곧 나가신다고 하셔서 친구네 집에서 모였습니다. 같은 팀 사람 2명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자료 준비는 다 해서 보내겠다고 했고 우리 둘이 편하게 과제하고 치맥이나 먹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집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문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이 나가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가 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누구 왔어? 아, 누나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친구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독립해서 따로 산 지 오래됐고 집에 잘 안 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우는 목소리에 괜히 긴장돼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친구 누나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처음엔 안 그러다가 집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던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또 낮부터 친구들 만나 술을 먹고 저녁쯤 들어와서 또 그러길래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뛰쳐나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어머님은 나가시려다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딸의 눈물과 상황을 듣고는 한숨을 쉬시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만 울어. 그런 못난 놈인 거 알았으면 된 거야.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정신 차려.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야,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엄마 말처럼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디야. 괜히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복잡해지지도 않고 조상님이 도와준 거라 생각해. 친구가 방으로 들어왔고 오늘은 그냥 가봐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나 오늘은 그냥 가볼게. 과제는 내일 다시 얘기하자. 저는 짐을 챙겨서 집에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고 방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친구 누나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뻐서 당황스러웠고 인사를 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난감한 상황에 또 한 번 당황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보같이 인사를 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누나는 저를 보더니 그게 웃겼는지 살짝 실수를 터뜨린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바보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친구한테 그렇게 이쁜 누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또렷한 이목구비에 가녀린 몸매에 유전자가 누나한테 다 몰빵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어서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랑 과제는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누나가 그 사람이랑 끝내고 나와서 당분간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과제라든지 축구 보거나 할 때 저희 집에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과제를 하면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고 과제 발표도 무사히 마치고 저는 다른 친구의 부탁으로 알바 대타를 해주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집 근처 편의점 파라솔에 친구 누나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곁눈질로 쳐다보며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누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스탑! 너 준혁이 친구지?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준혁이 친구 이현우입니다. 자식, 친구 누나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들어가서 소주 한 병 사서 일로 와, 앉아봐. 친구 누나는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살짝 취한 것 같았어요. 준혁이 놈은 나랑 술도 안 마셔주고 친구들이랑 마시자니 괜히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겠고 너는 그래도 그날 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것까지 다 봤으니까 더 창피할 것도 없고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 네, 한 잔 받으세요. 그렇게 친구 누나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 누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열을 냈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콩깍지가 제대로 씌여서 자꾸 이해하고 넘기려고만 했던 것 같다며 자책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왠지 제 눈에도 콩깍지가 씌인 듯 했습니다. 누나는 고맙다며 다음에 또 술친구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준혁이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지질이 군상 떤다고 뭐라 할 게 뻔하다면서요. 저도 준혁이가 알면 괜히 자기 누나랑 엮인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끔 누나랑 술 한잔씩 하면서 얘기도 더 나누고 영화도 보면서 나름 데이트 비슷하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누나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준혁이 녀석이랑 잘 통했던 것처럼 누나랑도 굉장히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누나랑 술을 마시고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날은 전 남자친구와 같이 살던 집 문제며 모든 걸 다 끝냈다고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고 술 한 잔을 같이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전 남친이랑 조금이라도 엮인 것들이 모두 끝이 났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너랑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 저도 누나랑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재밌어서 좋아요. 준혁이 친구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요? 그게 상관 있어요? 그래도 동생 친구면 좀 그렇잖아. 저는 상관없는데. 그냥 서로 마음이 같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나랑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눈이 맞았고 저는 드디어 진정한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친구한테는 누나와 사귄다는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누나도 당분간은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전 남자친구랑 문제로 집안이 뒤집어졌었는데 동생 친구랑 만난다고 하면 또 난리 날 거라고요. 저도 일단 동의를 했고 우리는 친구 몰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들키면 엄청 배신감을 느낄까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친구가 우리 사이를 응원해 줄까요? 여러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수십 년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슬러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집은 매우 가난했어요. 딸 넷에 남동생이 하나, 그리고 아버지와 살림만 하셨던 어머니가 계셨죠. 그때는 어렸을 때라서 그렇게 가난했었는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아버지 성격 탓에 딸만 4명을 낳고도 제 남동생을 낳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아들을 낳으려고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 한 칸짜리 마당도 조금 작은 집이었는데 경사진 곳에 지어진 집이라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날이면 집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문틈 사이로 물을 막아내느라 꼬박 나를 세우셨죠. 제가 본 어렸을 적의 기억은 엄마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치여 사셨다는 거예요. 연탄불로 밥하고 국도 끓이고 마당에 붙어있는 비좁은 욕실 겸 수도꼭지가 있는 창고로 물이 담긴 통을 날라줘야 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이면 온 식구들이 욕실로 사용했던 창고에 있던 물이 얼어붙을 정도여서 비좁은 곳에서 세수하고 씻기도 하고 저는 늘 빨간 다라이에서 목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나이 또래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굉장히 그 아이를 반겨주셨죠. 그 남자아이는 재혼한 고모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모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잠깐 동안만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갔었는데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집에 식구가 늘어난 셈이었죠. 그 남자의 이름은 김민중이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민중이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저한테도 또래니까 친하게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청 싫었어요. 사실 저는 언니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엄마는 온통 제 남동생에게만 일방적인 사랑을 주셨거든요. 물론 엄마와 아버지가 저를 소홀히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바라고 바랐던 남동생이라서 온 식구들이 떠받들고 살았었죠. 참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저에게 또 다른 남자아이가 나타나서 가족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니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방 적응해서 마치 자기 집처럼 그 좁은 집에서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도 싫었어요. 언니들도 민중이한테 나처럼 잘해주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워했어요. 저는 민중이한테만큼은 심하게 굴었어요. 얄미워서 많이 꼬집었어요. 엄마가 민중이에게 맛있는 반찬을 주면 째려보고는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 눈치를 살살 보는 민중이가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말 밉더군요. 그런 저를 언니들이 야단도 많이 치고 엄마도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하다며 민중이를 더 감싸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중이에게 너네 집에 빨리 가버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했었죠.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랬지만 그러면서도 민중이 불쌍해 보여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도 잘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꾸짖는 언니들이나 엄마가 싫었고 정말 내가 나쁜 애였구나 라는 생각에 약간 혼란스러운 감정이었어요. 엄마 말처럼 부모를 떠나와서 혼자 많이 주눅이 들어있는 민중이한테 제가 친구처럼 잘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말은 그 어린 나이에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아마도 엄마의 사랑을 남동생에게 뺏겼었는데 민중이가 와서 엄마와 언니들의 사랑을 갖는 것에 굉장히 질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만 있겠다던 민중이는 국민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야 저희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한테로 갔습니다. 그렇게 밉고 구박했던 민중이가 막상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따라서 가려던 민중이가 저희 엄마 품에 달려와서 울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던 저도 민중이가 이제 한 식구처럼 정이 들만 했었는데 가버리니까 섭섭했습니다. 민중이에게 미안했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중이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죠. 엄마 아빠도 없이 눈치만 보는 불쌍한 아이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하고 자책을 하고는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고모는 민중이 아버지와 또 이혼을 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고모는 민중이를 이혼과 동시에 민중이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엄마가 마다하셨대요. 민중이 아버지가 사업이 완전 망해버려서 민중이를 데려가서 잘 보살필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다 데리고 있겠다고 했다더군요. 민중이 생모도 아주 어릴 때 헤어져서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그런 민중이를 엄마가 많이 불쌍해 하셨어요. 그래서 민중이 아버지에게도 나중에라도 민중이가 엄마한테 오고 싶어 하면 언제든지 민중이 데리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로도 이혼한 고모와는 별도로 민중이가 정이 들어버려서 늘 궁금해 하셨어요. 가끔씩 민중이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는 걸 여러 번 봤었고 엄마가 민중이랑 통화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민중이 아버지가 기반이 잘 잡혀서 살만했는지 다시 재혼을 했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러니 하셨고 그렇게 잊고 살아왔어요. 저는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곧 잘하는 편이라서 대학에 입학했어요. 언니들은 모두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모두 가정 형편 때문에 꿈도 못 꿨거든요. 언니들은 저와 남동생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어 했어요. 언니들이 취업해서 번 돈으로 엄마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면서 저와 남동생에게 학원도 보내주기도 했고 저의 대학 학비도 일부 보태기도 했었죠. 다행히도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무난히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가족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이 있으셔서 수능을 3번이나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 아버지가 실망을 해서 남동생에게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언니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행여나 마음이나 다치지 않았을까 하고 남동생을 걱정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온 식구들이 제 남동생을 어린아이처럼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이제 다 큰 청년인데도 말입니다. 오로지 저만 남동생에게 유일하게 야단치면서 공부 그따위로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고 힘 빠지는 소리를 했었죠. 언제까지나 언니들이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동생에게 재수는 안 된다고 했고 눈을 낮춰서 목표하는 대학보다 낮은 곳으로 입학할 것을 권했어요. 그렇지만 가족의 기대치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었던 만큼 남동생도 그것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동생이 심한 말다툼을 했어요.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재수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 했었죠. 큰언니도 너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분수에 맞는 대학 가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남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있다가 친구를 만난다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군복무 중에 휴가 나온 친구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뺑소니를 당한 겁니다. 친구를 만나면 늦게 들어와도 엄마는 꼭 남동생이 들어와야 잠이 드셨어요. 그날도 깨어 있었던 엄마가 먼저 연락을 받았는데 얼굴이 하얘지셔서 말을 더듬더군요. 남동생은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수술 도중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다가 병원에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남동생을 잃은 슬픔에 빠질 새도 없이 엄마가 제정신을 찾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그걸 지켜보던 저도 충격에 빠졌었죠. 안녕이란 인사도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가 있는지 그렇게 모질게 말했던 제 자신이 정말 미웠어요. 이렇게 저희 가족 모두가 멘붕인 상태에서 어떻게 멘탈을 잡고 있을지 모를 때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남동생이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간 당일이었어요. 엄마는 링거를 맞으면서 누워 계셨고 저는 엄마 옆에서 정신이 빠진 상태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누가 들어와서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엄마 옆에서 엎드려서 훌쩍거리고 있었죠. 누가 제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 같아 돌아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 청년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엄마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정수야, 언제 왔니? 마치 깨어있었던 사람처럼 남동생이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왔어요. 라고 하면서 엄마 손을 잡고 마치 남동생인 것처럼 저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그 청년을 남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도 다름 아닌 오랜만에 헤어졌던 민중이가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왔던 거예요. 키도 크고 멋진 청년으로 성장해서 알아볼 수 없었지만 민중이는 저를 알아보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생김새로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아마도 저일 거라고 생각했다더군요. 엄마는 충격 때문인지 남동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과 하늘나라로 간 사실에 대해서 잊고 있는 눈치였고 민중이를 남동생으로 착각했습니다. 민중이를 포함해서 식구들은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심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중이는 엄마 앞에서만 동생처럼 행동했고 정신이 없는 저희 가족들을 대신해서 뒷수습을 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힘들 때 민중이가 나타나서 힘이 되어줘서 많은 힘이 되는 듯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잠깐이라도 엄마와 얘기를 주고받고 했어요. 다행히 그 덕에 엄마는 퇴원을 할 수 있었고 통원 치료만 받으러 다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는 민중이를 정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살다시피 했어요. 엄마의 건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민중이는 고맙게도 정말로 저희 엄마를 친엄마처럼 대했어요. 아버지도 그런 민중이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민중이는 그동안 훌륭하게 자랐더라고요. 민중이도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엄마의 정을 모르고 살다가 올해 집에 와서 엄마와 누나들의 사랑을 받으니 많이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을 떠난 후에도 그 기억이 떠나질 않았다고 했어요. 민중이 아버지는 늘 사업 때문에 바빴고 새엄마와는 대면대면해서 가족의 정이라는 것은 없었다고 했어요. 민중이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다시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서 일하는 아줌마가 있긴 했지만 늘 저희 가족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집 앞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보고는 그냥 단념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집에도 생각날 때면 한 번씩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보곤 했었는데 유독 엄마보다 제가 더 전화를 자주 받더랍니다. 그럴 때는 그냥 끊어버렸고 어쩌다가 엄마를 전화를 받은 날에는 기분이 째졌다고 하더군요. 항상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그리웠던 민중이는 우리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엄마의 건강은 한층 더 나아지는 듯 했고 아버지도 민중이를 친아들처럼 대하셨어요. 저와 민중이도 처음에는 엄청 서먹했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민중이한테 친절하게 대하니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먼저 고마워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엄마와 아버지께 친아들처럼 정말 잘 대해줬어요. 그 덕분에 남동생을 잃은 슬픔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중이를 그 옛날에 구박하고 미워했던 제가 선뜻 나서서 미안했었다고 말은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담고 있었어요. 대신에 그 옛날의 저와는 다르게 정말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듬직한 민중이를 그만 좋아하게 되어버렸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게 자랐는지 볼수록 진국이더라고요. 하지만 속을 드러내놓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남동생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숙청아, 모레가 정수가 간 날이잖니. 이제는 정수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가자. 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제 기억나는 거야? 기억이 난 지는 한참 되었는데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고 민중이가 가족처럼 제 자식 같아서 멀어지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계속 민중이에게 정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젠 담담하게 하늘나라에 간 아들을 마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역시 우리 엄마야. 엄마는 이겨낼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안아드렸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민중이에게 정수라고 불렀다가 민중이라고 불렀다가 했습니다. 엄마가 기억이 돌아오고 안정이 되어서 참 기뻤고 이게 모두 다 민중이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고마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옛날에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하며 못되게 굴어서 참 미안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드디어 마음을 터놓고 서로 말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 후에 우리는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중이는 결혼 후에도 우리 엄마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민중이 아버지는 잘 살고 계시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민중이는 부모님의 아들로서 사위로서 역할을 다 하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이런 깊은 인연이 있지 않고서야 민중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을까 싶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구박했던 그 천덕꾸러기 같은 남자아이가 저와 결혼할 사람이었다니 참 인연이라는 것이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까지 시모 때문에 싸우고 화딱지나고 열받아서 진짜 아침까지 쌍욕이 다 나오네요. 지금 생각만 해도 흥분이 돼서 말이 좀 거칠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정신도 없고 너무 열이 받아서 이곳에 글을 적어볼게요. 이번이 결혼하고 세 번째 맞은 명절이었는데 작년 설에는 친정에 아예 못 갔고 추석에는 당일에 가기로 해놓고 다음날 갔습니다. 꼭 못 가는 날이 생겨요. 작년 설에는 시모가 본인이 너무 무리를 했는지 온몸이 아프다며 갑자기 안방에 누워버리시더라고요. 설 차례 지내고 밥 먹자마자 아프시더라고요. 아이고 나 죽겠다 하시며 완전히 들어 누워버리시더니 밥 먹은 거 치우고 간식거리 먹다 보니 반나절이 지나고 괜찮아 보이셔서 갈만하면 들어 누우셔서 결국 친정을 못 가게 된 거죠. 저희 못 가게 하려고 온갖 아픈 척 불쌍한 척 다 한 거에 몇 번 속고 생각하니 열받네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남편이 부탁하기를 엄마도 아프고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니 이번만 처가 가지 말자. 다음 명절부터는 시가 처가 번갈아 가며 먼저 가자고. 이번 설은 장모님께 죄송하니 본인이 용돈 200만 원 드리겠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일한 건 짜증났지만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친정 제사도 없고 명절이라고 뭐 하는 것도 없으니 우리 안 가면 엄마 아빠 두 분이서 데이트나 하실 텐데 데이트 비용이라도 드리면 되겠다 생각했고 좋게 넘어갔죠. 다음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시댁 갔다가 당일에 친정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 설에 친정 갔다가 시가 가는 걸로 하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당일 저희가 가려고 하니 또 시모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고 체한 것 같다.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떡하냐 큰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당한 게 있어서 낌새를 느끼고 병원 가자니까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희 가보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몸이 이런데 내일 갈 수 없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엄마 아픈데 우리가 좀 더 일하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벌써 2번이나 이러니 짜증이 치밀었지만 아프다고 하니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런 다음 명절에 나도 연휴 마지막 날 올 거라고 그렇게 거래하고 다음날 친정을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안일은 뭐가 됐든 남편이랑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결혼 전에 못 박아 두었고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니 당연히 일해야 하는 거 하겠다. 하지만 여자만 일하는 집에 시집 갈 생각 없다고 10번은 말해서 시모도 제가 남편 시키는 거 뭐라 못하고요. 어쨌든 같이 치우고 일을 했죠. 시모는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는 멀쩡해 보이다가 제가 말만 걸면 앓는 목소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딱 봐도 감이 오지만 이미 결론이 난 거래니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번 설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은 어차피 당일까지 친정에 있다가 다음날 가기로 했으니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할 계획을 미리 짜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는 것도 오랜만이고 해서 멀리 못 가고 근교 가서 쉬고 자고 올 심산으로 온천을 예약하고 나는 가성비 따져가며 온천이며 근처 맛집이며 하루 종일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또 온천이 가깝기도 해서 동선을 짜놓았고 첫날 가서 2박 3일 하고 아침에 아빠 엄마는 본가로 나랑 남편은 시가로 가면 될 거라 생각을 했죠.
또 온천 여행하고 가면 시가로 가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고요. 여행 일주일 전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친정에서 2박 3일 하는 거 알지? 응, 알아. 저번에 말했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갈 온천 여행 예약했어. 왜? 어차피 집에 있으니 우리 집 음식도 제사도 안 하는데 여행 가는 게 낫지 싶어서. 이때 아니면 여행 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집에 급한 일 생겨서 가봐야 되면 어쩌려고. 그럼 평소에도 아무 데도 못 가지.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데 내가 가봐야 하는 거야? 이때 딱 감이 오더라고요. 이 남자는 지금 설 당일에 자기네 집 시모가 또 아프다든지 무슨 일을 만들어내서 갈 계획이라는 것을요.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요. 남편은 뜨뜻미지근하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난 우리 부모님한테 이번에 여행 간다고 다 말씀드려놨고 이번에도 무슨 핑계를 대든 공정하지 않게 행동하면 난 너랑 이혼할 거라고. 우리 아직 아이도 없고 실질적으로 벌이도 따지자면 내가 가장이고 내가 매년 스트레스 받아가며 너랑 살 이유가 없다고. 이미 2번의 불공정한 명절을 보내서 너한테 신뢰가 떨어졌으니 이번에 만회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틀 전쯤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오셔서는 대뜸 난리 생난리를 치네요. 말도 없이 무슨 여행이냐,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행동하냐며 남편한테 모든 내용을 들으셨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컴퓨터 방에 있는 남편 옆으로 가서 스피커폰하고 핸드폰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놈이 스피커를 끄더니 자기가 받아들고 엄마 저번 추석에 늦게 갔다고 뭐 이러더니 대뜸 안 가면 이혼이라더나 뭐라나 이러는 거예요. 정말 진짜 황당하고 열받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멍청한 남편이랑 살고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지금까지 공평한 척, 이성적인 척, 자기가 알아서 중재하는 척 다 하고 살더니 지금 제 앞에서 이간질을 하는 건가 싶고 이게 남편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핸드폰 주면서 받아볼래? 이러길래 제가 다시 받아들고 스피커를 켰습니다. 시모는 아까보다 한층 높은 옥탑으로 소리치고 남편을 잡아도 유분수지 너네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소리를 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저도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열이 확 받던 찰나라 욱해서 전화 받아서 이판사판이다 할 말 다 했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작년 추석에 시댁에서 2박 했잖아요. 어머님,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저희 부모님 자식인데 명절에 집에 가야죠. 매번 어머니 힘드시다고 하시면서 저희 엄마는 어떻게 해요? 평생 명절에 딸과 사이 못 보고 사시나요? 시모는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네가 하는 말이 지금 매년 설마다 그러겠다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어머니, 매년 설마다 그러는 거 싫으시면 올해 명절은 저희 집에서 먼저 보내고 내년 명절은 어머님 먼저 찾아뵐게요 라고 했습니다. 네가 며느리인데 신랑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시길래 왜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요, 어머니? 이 사람이 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저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도 집도 혼수도 똑같이 했고요. 집안일도 제가 더하면 더했지 이 사람이 더하지도 않고요. 돈도 벌면 제가 더 벌었지 이 사람이 더 벌지 않아요. 어머님이 더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대체? 라고 했더니 이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소리만 지르시네요. 저희 어머니 진짜 성대가 좋으시거든요. 어쨌든 중간중간 말 다 끊으면서 소리 지르는 거 다 무시하고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더 악쓰면서 소리 지르시길래 소리 지르시면 이 사람 바꿀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옆에서 스피커로 다 듣고 있었지만요. 싸가지라는 단어까지 나와서 그냥 스피커 끄고 남편한테 핸드폰 던져주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전화 끊고 남편이랑은 대판 싸움이 났죠. 저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네가 이혼이라는 말을 해?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응, 맞아. 나 한 말은 꼭 지켜. 두고 봐. 대화는 이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휴 첫날에 새벽부터 일어나 채비하고 엄마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을 거쳐서 가야 해서 오시면 같이 밥 먹고 출발하려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차려서 토스트랑 커피, 과일 먹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이런 정신병인 시모는 처음 봤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부모님 출발한 지 20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오셨나 싶었거든요. 근데 시모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진짜
꼭지가 돈다는 게 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신을 부여잡고 일단 문을 열어주었고 시모는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무리 그래도 너 이러는 거 아니라고 친척들 다 여기로 오라고 했다 하시는 거죠. 한 번 더 욱하는 마음을 누르고 부모님 오시면 밥 먹고 나가야 한다니까 있는 고집은 다 피우면서 장 본 것도 방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사돈 오시면 말씀 좀 드려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막상 만나면 우리 엄마 아빠 연세에 비해 젊게 사시고 어떻게든 신세대로 사시고 싶어하는 분들이라 시대에 맞는 소리만 하셔서 아무 말 못하시면서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더 안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갔다가 시댁으로 안 가고 집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저희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뭐 찾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하시고 치우지 마세요. 제가 갔다 와 치울게요. 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아무래도 엄마 왔는데 못 가겠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그냥 두 분이서 가라고 할까? 지금 돈 뽑아와서 용돈 좀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는 겁니다. 정말 그때 아까 덜 돌아간 꼭지가 마저 다 돌아서 그냥 밖에 심어 있는 거 신경 안 쓰고 개 싸우듯이 싸웠습니다. 너 생각이 있는 거야? 네가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지 이게. 네가 한 만큼 내가 너네 엄마 무시해봐? 용돈? 돈으로 몇 번이나 해결할 건데. 네가 작년 설에 200만 원 준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통장에서 나간 건데 일부는 내가 드린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이거? 막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그럼 여기까지 엄마가 왔는데 어쩌냐? 두고 가? 너야말로 생각 없어? 이러면서 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둘 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얘기 못할 것 같아서 너 내가 분명히 이번 일 공평하게 못하면 이혼이라고 10번을 더 말했어. 라고 하고 그대로 짐 들고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말했습니다. 미친 집구석이라고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이혼할 거라고요. 엄마는 당황하시죠. 여행을 몇 분 앞두고 기분 상하셨겠죠. 잔소리를 하셨지만 결국 제 엄마는 제 편인걸요. 시댁 남편 전화 받지 말고 나 데리러 오라고 어디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엄마 차를 탔습니다. 만나서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 제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무슨 낯으로 하시냐고 앞으로 차단해버리겠다 하고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신거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온천 잘하고 좋은 회사 덕에 오늘까지 쉬어서 본가에서 파라다이스 즐기고 있습니다. 명절에 일 안 해도 되고 시댁 신경 쓰여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일 벌어지니 솔직히 더 이혼하고 싶어요. 결혼할 땐 그냥 연애 중이었던 남편이 계속 빨리 결혼하자고 보채고 나이가 찼으니 하긴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별 생각도 사랑도 없이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나이가 차서 그냥 결혼해서 의미 없는 인간이랑 살 부비고 살 만큼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만간 집으로 서류 보낼 거고 협의 안 되면 변호사 찾아갈 거예요. 근데 저 능력 없는 놈이 변호사 사고 말고 할 머리도 돈도 없을 테니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부모님도 인생 네가 사는 거다라고 하고 별 말씀 없으시네요. 부모님께 제일 죄송하지만 제 행복 찾는 게 결국 효도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시모는 전화 와서 차단당하고 있어요. 시모는 문자를 할 줄 모르는 게 신의 한 수 같습니다. 남편은 카톡으로 한다는 말이 화 좀 풀렸냐고 하네요. 화? 이게 화가 풀리고 말고 할 문제니? 진짜 멍청하고 자기 마음대로인 건 유전이구나 싶다. 네 눈에 내가 호구로 보이지? 내가 너무 받아줬다. 그래 내 탓이다. 근데 이제 어쩌니? 나는 분명 여러 번 경고했고 사실 같이 살면서 붙은 정 다 떨어져서 사실상 너랑 이혼해도 상관없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쿨하게 씹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글을 써보니까 알겠습니다. 희열이 느껴지네요. 해방감도 들고 인생 막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 하나하나 되짚어 생각해보니 만감이 교차하고 바로잡게 되네요. 이혼 마음 굳혀서 글을 다시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여기서 남자 보는 눈 많이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후기까지 쓸 생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당연히 저는 이혼했고요. 진짜 제가 이혼할 줄 몰랐는지 남편이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별로 마음이 동요되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 정말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의 밑바닥을 한번 봐서 그런지 마음이 식어버리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한번 돌아서면 정말 뒤도 안 보는 끝인 스타일. 그러고는 말했죠. 네가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져가고 합의 이혼으로 끝나겠지만 질질 끌면 소송 걸어서 그동안 녹음한 건 모두 풀어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게 할 거라고요. 그 인간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나 봐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최대한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참, 그 사이에 시어머님 2번 정도 찾아와서 이혼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호통치시며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면 경찰 부른다고 하니 정말 막장이라면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결국 경찰 불러서 다시는 접근 못하도록 했는데 또 그 다음에도 술 드시고 오시더니 정말 사죄한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류 끝난 다음에 오시면 뭐 하나요? 그 전에 오셔도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요. 생각해보면 아이 없을 때 이혼하는 게 하늘이 도운 것 같고 어쩌면 저는 결혼이랑은 안 맞는 사람 같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걸 보면요. 제 사연에 응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 되세요.